그렇게 되면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생각보다 짧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하 사이클과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성장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자칫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24년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쭉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는 거를 보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전기차 시장 향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제 1부에서는 시장 얘기를 했고, 2부에서는 이제 그 트럼프 2.0 시대에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짚어드렸고요. 이제 향후 그러면 실제 그 전기차 시장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그 에코프로 그룹에서 에코 프렌들리 데이를 하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 환경과 이제 그룹사의 이제 향후 이제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거 에코프로 프렌들리에서 나온 그 IR 자료 중의 내용이고, 그 전기 시장이 이제 중국 중심으로 성장을 견인을 했지만은 향후에는 중국 외 시장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견조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이제 연평균 52%의 전기차 시장 성장이 나왔고, 올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평균 16%의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이제 중국 시장이 더 크죠,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이제 글로벌 전기차 승용차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쭉 2030년도 가게 되면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글로벌 중국 외 시장에서는 그 24.6%까지 평균적으로 올라갈 거라 보는데, 대체로 그때 기울기를 보면은 24년에서 25년 요 사이 보면은 좀 글로벌 시장은 좀 평평하잖아요. 떨어지거나. 근데 중국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성장률이 지금 최근에 데이터도 여전히 잘 나오는 것이고, 보조금을 정부에서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데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보면은 26년부터 기울기가 점점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더 가파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시장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견조한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대중국 견제 및 보조금 정책이 제고가 된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중국 그 전기차에서 100% 관세를 하고, 유럽은 그 46.3%인가 그 관세를 인상을 하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뭐 지금 단서를 하지만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투자하는 것들이 좀 철수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진출하는 것도 지금 다 오히려 좀 실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중국 배터리랑 합작으로 공장을 짓거나 생산을 하는 것도 좀 처리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자연적으로 국내 배터리 3세의 수주라든가 점유율이 올라가시는 것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포드랑 같이 상용차 시장에서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을 대규모 공급 계약 나왔던 것도 그런 이슈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 전기차 배터리 수요 전망은 KB증권 자료고요. 뭐 연간으로 내년에 한 19% 성장을 예상을 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28%의 그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당 탑재량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가 더 많이 그 탑재가 더 많이 될 거라서 올해 기준으로 대당 탑재가 이제 74kWh에서 2030년도에는 이제 90kWh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앞으로 계속 탑재량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건 에코프로 자료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에서 나온 자료는 이제 그 배터리 시장의 중장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2035년도에는 4.4테라와트시로 전체 산업군 중에 최고 성장세를 배터리 시장이 지속할 거로 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각형 원형 기반의 그 삼원인계 소재가 전체 시장의 67%를 선도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왼쪽 그림 보면은 그 A에서 C 세그먼트, 그리고 C에서 F 세그먼트를 보면은, C에서 F 세그먼트는 이제 그러니까 A부터 F까지 가게 되면은 뒤로 갈수록 차가 큰 거예요. 네, 그 큰 차, A가 제일 작은 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에서 C 세그먼트는 LFP 배터리들이 좀 LMFP라든가 그 LFP 배터리 이런 것들이 차지할 것 같고, 이제 C에서의 F 세그먼트를 갖고 그 경우에는 뭐 미드니켈, 고전한 미드니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니켈 프리, 그 NMX라든가 코발트 프리, 그 NMX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80%에서 이제 94%까지는 이제 E라든가 F라든가 이런 그런 저급차에서 좀 더 큰 차에서 채용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폼팩터별 중장기 수요 전망으로 보면은 각 2035년 기준으로 각형이 34%, 그 LFP가, 그리고 이제 각형 하이니켈이 33%, 파워치가 22, 원통형이 11%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수요도 보면은 이게 이제 2035년으로 보게 되면은 하이니켈이 39%, 그리고 LFP가 33%, 그리고 이제 그 미드니켈 같은 경우가
고전화 미드니켈이 한 28%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드니켈은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그걸 대부분 고전화 미드니켈이 다 차지할 거로 보여져서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LFP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기존의 미드니켈과 LFP 시장을 이제 고전화 미드니켈을 좀 장악할 거로 그렇게 2035년도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LFP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시장은 내년부터는 사실 미국도 중요하지만 유럽이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회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워낙 유럽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이제 보조금도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고 중국 전기차들이 많이 침투를 하다 보니까 엔스레 수주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스레 수주한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까지 500조를 찍고 나서 줄어드는 현상까지 벌어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수주가 지금 한 5건 정도 터졌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 탄소 배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요. 이런 그 탄소 배출 규제 로드맵이 올해까지는 킬로당 115g인데 내년부터 29년까지는 이제 킬로당 93.6g으로 확 줄고 2030년 이후부터는 반으로 줄고 2035년부터는 아예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따라서 벌금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물거든요. 특히 21년도에 20년도에 폭스바겐 1억 유로 지불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랜드로버가 3,500만 유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기차 평균 판매 비중을 23년도 16%에서 28년도 28%까지 증가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아니 못하면 크레딧에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도 사실 탄소 배출량이 25년도 규제 그 목표에 그 상당히 미달한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문제되는 회사가 벤츠, 포드, 폭스바겐. 누가 봐도 못하는 애들. 얘네들이 지금 되게 문제인 거고요. 안 그러면 그 탄소 크레딧 가격도 지금 계속 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테슬라 실적이 좋은 겁니다. 테슬라의 탄소 크레딧 판매가 급증하기 때문에 경쟁사들한테 다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쨌든 풀려고 굉장히 로비를 많이 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지금 쉽게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벌금이 초과된 CO2 그램수에 곱하기 연간 차량 판매 대수 곱하기 95유로 이렇게 되는 거야. 판매 대수가 그 100만 대를 팔았는데 전기차 하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연기가 섞여 있고 뭐 하이브리드 섞여 있고 하면은 그만큼 탄소 배출이 되면 거기 그만큼 초과된 이산화탄소 그램수에다가 판매 대수 곱해가지고 95유로 하면은 이거 엄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전동화로 가려는 것이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전기차 판매 비용을 2배 올려요. 2배. 100% 올려야 됩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활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기업 대상 전기차 세액 공제라든가 지금 그리고 폐차했을 때, 그 내연기관차를 폐차해서 전기차를 바꿨을 때 그 폐차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차 뭐 얼마, 중고차 얼마 이렇게 주는 거고, 영국이 이제 올해부터 GV 의무 판매를 적용해서 2022년도에 22% 비중을 2030년대 80%까지, 그리고 2035년대는 100%까지 올린다는 그거고요. 여기 특히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고,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25,000유로의 저가 전기차가 대거 나옵니다, 내년.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르노라든가 스텔란티스, 스코다,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 해가지고 여기 그 모델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스터 EV, 그 기아차 EV3, EV4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격이 대략 뭐 그 여기 보면 25,000 이하짜리도 있고 좀 뭐 큰 거는 뭐 4만에서 5만 유로짜리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25,000 유로, 그 2만에서 25,000, 25,000, 24,000 이런 식으로 싼 저가 전기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볼륨 세그먼트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 판매를 많이 불러일으켜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 앞으로 니로 EV를 아마 이제 단종을 하고 EV3에다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중관세로 인해서 좀 그 점유율을 앞으로 좀 되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특히 이제 스텔란티스가 이제 중국 EV 파트너사랑 립모터와의 그 폴란드 역내 두 번째 전기차 생산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의 관세 구조로는 BYD도 마진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그만큼의 그 규제에 따라서 K배터리 점유율이 자연스레 올라가겠고, 또 하나가 그 유럽 노스볼트라든가 그 뭐 ACC 이런 이제 그 신생 그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제대로 양산을 하지 못해서 수주를 뺏기거나 뭐 삼성 SDI라든가 이런
K배터리 업체들한테 수주를 뺏기거나 지금 오히려 파산 신청을 뭐 일부 된다거나 양산이 안 되고 자금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배터리 자생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가 전기차가 지금 또 대거 나와요. 앞으로도 특히 25년도에도 많이 나오고 아까 앞서 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고 특히 미국 현대에서도 그리고 이제 저가 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아는 EV4가 앞으로 나올 거 신규로 나올 거고 그리고 GM은 볼트 EV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저가차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코노스 EV가 상당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그 중국의 탄산유도 가격이 장 막판에 보니까 아까 6.5% 넘게 올랐거든요. 8만 위안을 넘어서서 지금 대략 한 8만 6천 위안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받아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리튬 업체 알바마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 추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은 이제 주가로선 바닥을 치는 모습들이고 감산하기 때문에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바닥은 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향 안정화가 딱 되면은 실제 업체들과 배터리 기업들의 마진율이 어쨌든 그 이익이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워낙 배터리 가격이 싸졌고 전기차 가격이 싸진 장점도 있고 여기서 어느 일정 부분만 좀 반등만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익이 좋아지고요. 좀 반등해주고 좀 플랫으로 가도 그렇게 되면은 이익률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아져요. 근데 이게 너무 들쑥날쑥만 않으면 되고 너무 하방으로 가지만 않으면 돼요. 어쨌든 지금 다시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에는 재고 평가 이익으로 많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사실 전기차 타도 정책이라기보다도 원하는 거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동차 할부 이자에 대해 세금 면제하게 되는데 이건 내연기관차, 전기차 다 포함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보통 신차 구매하게 되면은 약 한 230만 원 정도 이자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에 세금이 더 높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세금 공제는 전기차 구매자에서 더 높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리쇼링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아까 제가 이제 그 공장 납치라는 표현 그 트럼프 2.0에 나온 책에 나온 표현대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겨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매겨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에 투자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정부로부터 많은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동맹국으로부터 공장을 납치를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바이든 정부를 앞으로 얻어서 그들을 같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게 우리한테 좋지는 않은 거지만 그리고 당장은 그로 인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우리가 이제 혜택을 보는 거는 분명하니까 일단 이거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관세 같은 경우가 이게 되게 변수가 되는 게 이제 이게 설명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고평관세하게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돼서 연준의 금리 인하의 속도를 늦춰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또 전기차 판매는 도움이 안 되고 또 시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거고 뭐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를 세게 뭐 60% 이렇게 매겨버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반사기를 보고 이런 거라서 관세라는 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특히 보편관세는 특히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결국에 약간 인플레이션과 연관을 짓기 때문에 이게 연준의 정책과도 연결이 돼서 이게 쉽게 관세로만 대응한 건 아닌데 이거는 좀 앞으로 어떻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편관세를 하게 됐을 때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실제 연준 위원들이 하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관세를 많이 해버리면은 다시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면서 또 재정적자가 심하니까 채권 발행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생각보다 짧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하 사이클과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성장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뭐 빅폭발이 일어나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자칫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24년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쭉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는 거를 보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가장 리스크가 제가 느끼는 리스크는 이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거나 횟수가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K배터리 기업들은 결국에는 지금 중국이 우회 진출, 미국으로 우회 진출 자체가 어렵거든요, 현재. 멕시코 공장으로도 오는 것도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USMCA,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 요 협상에 대해서도 지금 재협상을 통해서 중국, 비아디 등의 이제 이런 것도 막겠다고 했었고,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그 CATA라든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되게
조사를 많이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많은 법안들을 발의를 해서 앞으로 뭐 GM 포드 등이 이제 CATL가 뭔가 기술 라이센스를 통해서 LFP 배터리 만들어 이런 것들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FEC 규정도 굉장히 이제 이런 거 다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FEC 규정만 잘 해도 우리가 지금 중국만 배제해도 그럼 그 안에서 그 북미 시장에서의 거의 점유율 거의 다 장악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25년도 하반기부터는 엔솔에서 LED 공장에서 LFP 배터리도 생산이 되고 증설도 하니까 그쪽 LFP까지도 이제 그 ESS 시장을 통해서 장악한다 그러면 북미 시장에서는 거의 뭐 K 배터리가 다 대부분 점유율을 거의 장악하는 거는 뭐 예정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26년부터 지금 그 중국 배터리도 그 ESS용 배터리도 25% 관세를 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덤핑 치지 않느나 그때는 이제 그 LG 에너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등이 이제 북미에서 이제 ESS 배터리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도 다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ESS 시장을 앞으로 향후에 엔솔이 미국 시장에 1등 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거든요. 아마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배터리 3사부터 해가지고 소재 기업들 다시 LFP 배터리도 같이 좀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0월 달에 미국 전기차 판매를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기아랑 GM이랑 닛산이 상당히 이제 판매가 호조가 됐고, 현대차도 뭐 양호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라든가 포드가 뭐 테슬라는 그나마 좀 연속으로 3%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포드라든가 아니면 뭐 벤츠, 폭스바겐 이런 애들이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아가 상대적으로 전기차를 잘 팔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하이브리드를 좀 잘 파는 그런 모습이라서 미국에서는 이제 EV9이 굉장히 지금 히트를 지금 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GM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지난 3분기 때 9월까지 판매가 역대 최고치 32,095대 판매해서 분기별 전기차 판매 순위 2위를 기록했는데, GM 같은 경우가 주장 얘기를 하는 거는 미국 운전자들에게 거의 모든 종류의 EV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연말이면은 전기차 부분에서 흑자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하고 있고요. 또 EV4를 해가지고 그 어쨌든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을 굉장히 확대를 하겠다는 전략을 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본인만의 플랫폼에 영향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대와 이제 동맹을 맺어서 EM 플랫폼을 아마 향후에 도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부터 해서 최근 그 3분기까지 했을 때 누적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가 30만 대 돌파를 한 거고요. 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얼티엄 플랫폼즈에서 그 생산된 배터리를 보면요, 요게 얼티엄 플랫폼에 생산된 거니까 요 혼다가 같이 들어간 거고, 요 노란색은 이제 GM 전기차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예전에 EV 볼테고 단종된 거니까 사실상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요거로 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얼티엄 플랫폼에서 생산된 그 전기차는 GM이랑 혼다 거를 같이 혼합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제 GM 같은 경우가 얼티엄 플랫폼에서 그 10월 달에 그 11,956대, 대략 한 12,000 정도 판매가 돼서 꾸준하게 뭐 월별 약간 등락이 있지만 꾸준하게 좀 우상향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그 올해 이제 그 전기차 20종 그 신모델 출시 계획도 그대로 약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재고가 사실 여전히 높아요. 근데 그래서 빠르게 소진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올해 20개의 그 신모델 출시하는 계획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스텔란티스가 올해라든가 내년도에 차량 모델을 되게 많이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이 급락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만 국한한 게 아니라 지금 전방위 섹터가 지금 다 빠진 거거든요. 근데 시장을 점검했을 때는 전기 시장이 특히 유럽이라든가 그런 미국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그리고 이제 K 배터리 쪽에서의 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성장 기울기를 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23년까지만 해도 24년도는 다 좀 플랫하게 가고 25년, 26년도 이제 급성장이 나올 거로 보고 있었는데, 캐즘이 생각보다 또 길어지고, 또 한 뭐 두세 개 분기 정도 예상했었던 건가 거의 1년 반이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도 양극재 캐파 구축, 그 70년도 구축을 2027년도에서 2030년도로 3년 연기했지 않았습니까? 대체 약간 그런 기울기가 대부분 약간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보다 26년도 성장이, 그러니까 26년도, 27년도 이런 식의 성장이 더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밸류체인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는 문제가 없다. 투자하는 기업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시장의 하락은 매크로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일단 시장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쨌든 어떤 기업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업체별 배터리 공급사 현황인데 이 자료가 이것도 KB 자료네요. 여기 이제 왼쪽에 마우스로 보시면 테슬라라든가 현대차그룹 배터리들 사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과 LG 에너지솔루션, CATL 이제 세 개가 주로 하고 있고 자체 배터리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그룹차도 대부분 LG 에너지솔루션과 이제 SK온이 많아요. 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일본 이제 최근에 요 제니스 EV90이 사실은 SK온을 했다가 그러니까 삼성 SDI 각형으로 바뀐 거 외에는 대부분 이제 엔솔과 SK온이 중심이고, 그리고 BMW는 이제 시애틀과 삼성 SDI 핵심이 되겠고, 아우디도 그건 엔솔과 이제 SDI가 섞여 있고요. GM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엔솔인데, 요게 이제 최근에 SDI가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대체로 빨간색 엔솔, 주황색이 SK이온, 파란색이 삼성 SDI라서 월등히 이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이제 중국 업체들 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점유율은 배터리 3사가 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표를 보면은 왼쪽에 이제 OEM 완성차 기업들이고 상단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SK 온드까지 보면은 대체로 다 북미랑 유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배터리 생산 라인이 보면, 그래서 북미랑 유럽 시장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유럽 쪽에 좀 더 많이 진출되어 있는 게 이제 SDI랑 그리고 이제 엔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북미 시장과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장률이 어쨌든 좀 차별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어쨌든 미국 시장이라서 거기서 IRA법 세공제를 충족하는 기업들 여전히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쉽게 폐지가 되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세공제가 중요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셀이라든가 양극재, 전해액 기업들 엔캠, 덕선테크페저가 탑피로 보고 있고, 리튬이온 같은 경우가 이제 엔캠과 중앙청정 소재가 2대1이라는 합작법을 통해서 만드는데, 여기는 중앙청정 소재가 향후에 이제 지분을 딱 100% 인수할 거라서 핵심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해질 첨가제 같은 경우도 덕산테크페가 본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덕산테크페가 다회사 덕산 일렉트라에 이제 납품하는 구조가 된다고 했을 때는 덕산테크페가 이제 전해 캐파를 향후에 현재 6만 톤인데 12만 톤까지 이제 증설을 할 예정이고, 테네시에 있는 공장 분위기가 20만 톤까지 할 수 있어서 고객사가 더 늘게 되면은 20만 톤까지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3사별로 이제 밸류체인을 이제 KB증권에서 정리를 했는데, 양극재 기업들은 다 사실 아는 업체들이에요. 저기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템, 그리고 이제 LG화학, 코스미인소재, LNF 이런 기업들이 각 사별로 있고, 양극재는 뭐 사실상 우리나라는 포스코퓨템밖에 없고요. 분리막은 WCP라든가 SKI 테크놀로지 등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2.0 트럼프 행정부로 가게 됐을 때 관세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관세에 대해서 좀 회피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북미 시장 내 생산 캐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런 배터리 셀 업체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미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전해액 기업들이에요. 특히 엔케미 캐파가 가장 크고, 덕산세코피아, 그리고 솔브리 홀딩스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동박 쪽은 아직은 생산 시설이 북미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 후순위를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선순위는 이제 셀, 전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양극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광물 소재별, 광물과 배터리 소재, 그리고 배터리 셀 부품까지 이제 밸류체인을 이제 소재별로 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양극재 쪽에서 양극재 업체들 위에서 5개 기업, 그리고 이제 또 전구체에서는 에코프로버트, 에코엔드림 이렇게 있고, 알루미늄 방에서는 사마알루미늄, DI 동일, 동원 힐센즈 이런 게 있고요. 전해액에서는 엔캠, 덕산테코피아, 솔브리 홀딩스, 동화기업. 전환 첨가돼도 이제 엔캠, 동화기업, 덕산테코피아, 에코프로 HN, 리튬에서는 중원선 소재 등이 있고요. 배터리 셀업 벨 3사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는 테스트리 가장 탑픽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전체를 구성한 거고, 배터리 셀별로 정리한 거는 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도 또 IRA법에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이것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서 이 안에서 이사님 투자하는 프로 요 안에서 하시면은 거의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소재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요 엔솔이랑 이제 일부 약간 양극재 에코프로 그룹 정도만 약간 다뤄볼 건데,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초대형 수주만 5건이 나왔고요. 1조 이상 수주권이 5개 이상이고, 최근에 리비안과 그 67Wh의 그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대략 8에서 9주 정도 예상이 되고요. 벤츠와도 6에서 7조 규모의 그 46 시리즈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또 이제 포드랑도 고전한 미즈니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죠. 상용차 쪽에 들어가는 것들 한 15조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르노랑 일본 그 이스즈 자동차와도 공급 계약을 최근에 맺었습니다. 또 ESS 쪽에서는 하나큐셀과의 4.8GWh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또 맺은 바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어가지고 또 신규 수주를 한 걸 가지고 이걸 배터리 개발, 그래서 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가도 제일 견조한 거예요. 수주가 나오니까. 지금 최근에 수주가 나온 2차전지 소재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는 엔솔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견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주 잔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좀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봐서, 이런 연이은 수주 행보를 통해서 그나마 가장 지금 역추세가 건조한 게 엔솔이 있다. 사실상 지금 엔솔이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끌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전액 첨가제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에 좀 대두됐습니다. 11월 초에 나온 뉴스인데, 이 전액은 그 전액 첨가제라는 게 어쨌든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액에 되게 미세하게 이게 소량으로 추가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연평균으로 한 16.4%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일본의 99.9%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재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전에 첨가제를 만든 기업이 뭐 덕산트 커피라든가 동아 기업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전체 90%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동아 기업도 이 부분에서 전에 첨가제 쪽에 많이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덕산트 커피에서 본업으로 이걸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캠도 전액 첨가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말고도 첨가제도 같이 한다는 거라서, 이게 대략 원가 비중이 1.5%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되게 높습니다. 뭐 20%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투자가 그나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전액 기업들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85% 차지하고 있는데, 뭐 틴티라든가 캡캠, 그 장자강 거타이 등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기업들을 보면은 국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 그 에미 아이오닉 솔루션즈랑 센트럴 글라스, 그 스텔라 케미파 등이 있는데, 센트럴 글라스가 덕산트 코피아가 이제 6만 톤 그 전액 공급 계약 맺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트 코피아가 OEM 방식으로 센트럴 글라스 쪽에다가 이제 전액을 공급을 하고, 그거를 받아다가 북미 시장에서 센트럴 글라스가 파나소닉에다가 납품을 하고, 파나소닉은 테슬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더 보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 프렌들리 데이를 얼마 전에 가졌는데, 이제 그룹사에 대해서 추진 사업과 향후 이제 목표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요거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여기 표시 안 되는데, 2030년도에 매출 목표가 32조, 우리 영업이익률이 12% 이상으로 지금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추진사업으로는 그 인도네시아 재련소 지분 추가 투자를 하고,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CNG를 합병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공정을 좀 합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니켈 자원도 향후에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재련소를 통해 확보를 하고, 리튬 관련 기술도 시너지를 비용 절감을 더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중국 GM과 인도네시아에서 합작 법인을 통해서 고체 전해일 등의 4대 소재를 개발하고 양극재 생산 공정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련 정부측 양극재 통합법인을 아마 나올 거고, 2030년도 매출 목표 25조 제시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0% 이상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아까 그 32조에 12%면은 영업이익이 한 3조 8,400억 정도 되겠네요. 3조 8천억 정도 되고, 에코프로는 이제 10%가 2조 5천억 정도로 잡은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에서 이제 그 재련소 대주 지분을 취득을 하고, NCMX 정수 개발해서 외부 판매만 늘린다고 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2030년도 매출 목표가 이제 6조 3천억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외부 판매가 이제 비중이 70%다. 얘기를 했고, 에코프로 H도 잘 봐야 될 게 2030년도 매출 목표 1조 3천억을 잡아놨는데, 초평 사업장, 여기 이제 뭐 2차전지 소재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이 사업장에서 앞으로 뭐 도펀트라든가 도관이라든가 그런 첨가제 사업들도 향후에 이제 개발하고, 에코프로 HN의 IR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반도체 소재도 이제 신규로 진출해서 거기도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또 이제 시청에 비해서 2030년도 매출 목표 1조 3천억은 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에코프로 프렌들리 자료는 그 회사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렌들리 크로즈 루프 시스템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크로즈 루프 시스템 V2가 이제 에코 프렌들리 크로즈 루프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요게 그 그림을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폐배터리 그 에코프로 CNG에서 폐배터리를 처리하거든요. 갖고 와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그 전구체 생산하는데 여기가 물이 폐수가 많이 발생해요. 이거를 에코프로 ATN이 이제 수처리를 해가지고 이 원료랑 폐수랑 같이 처리를 하는 거죠. 폐수를 재활용해가지고 제로 웨이스트 워러를 만들겠다. 그 폐수가 무폐수를 만들겠다는 거고, 여기 원료는 다시 에코프로 AP에서 가스를 하고 에코프로 HN을 거쳐가지고 에코프로 이제 양극재 기업까지 납품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러니까 전구체랑 리튬이랑 합치게 되면 양극재 원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계속 앞으로 그 리사이클을 아마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원가 절감을 30% 하겠다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가 그 2030년도 타겟팅을 이제 매출 32조, 기존 사업의 80%, 신사업 20%, 영업이익률 타겟팅 12%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77만 톤, 그리고 전구체 25만 5천 톤, 리튬 9만 4천 톤, 리사이클액에서 이제 3만 3천 톤 이렇게 그 원료를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런 양극재에 대해서 생태계를 강화해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요 2030년도 매출 목표 25조, 영업이익이 10% 되겠죠. 그리고 이제 캐파 운영 목표가 2030년도 캐파 71만 톤이고 가동률 80%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판매 목표가 60만 톤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5조에 영업이익이 10%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정도 되겠죠. 이걸 기획한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의 2030년도 양극재 캐파 70만 톤의 목표의 의미를 보면은 결국에는 71만 톤에 60만 톤 판매 목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캐파가 이제 지금 24년도 올해가 20만 톤이에요. 2030년도 71만 톤이니까 그럼 25년부터 2030년까지 캐파 성장 255%, 그 한 3.5배 정도, 3배 좀 이상 나오고, 연평균 42.5% 캐파 증설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캐파로는 42.5% 연간 성장률이 나오는 거고, 매출이 원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이전에 2023년도 매출이 연초만 해도 7조에서 10조 정도 됐다가 6조 9천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올해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니까 거의 2조 7천억에서 3조 이하로 대조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올해 실적이 완전 박살 난 거죠. 2030년도에 매출을 목표로 25조를 잡게 되면은, 그러면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성장이 825% 성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137%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목표대로만 간다라면은 올해가 실적 저점을 해서 내년도에 회사에서 이제 2023년도의 판매량 정도를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은 판가가 2023년 좀 더 평균 단가 높으니까 그거보다는 낫겠지만은 회복이 나타나고 향후로 갈수록 판가도 회복이 되면서 매출이 25조까지 간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37% 성장이 하는 게 회사 목표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서 그러면 현재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제자 기준으로 넣어본 거고요. 11월 10일 기준으로 에코프로 비행 시가총액이 14조 9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10조 정도 되는데, 오늘 에코프로는 오늘 10조가 깨졌어요. 에코프로 비행보다 좀 더 빠진 상태고, 아까 제신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었잖아요, 에코프로 비행이. 그러면 영업이익 2조 5천억 이상이 목표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POR이 2030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POR이 5.97배고, PR을 20% 정도 더 법인세 정도 감안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1.2배 정도를 하게 되면 PR로 환산 PR로 하게 됐을 때는 뭐 이제 7배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다만 2030년도니까 좀 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030년도까지는 그럼 앞으로 5년 정도 되는데 너무 멀지 않냐, 브렉스는 크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증권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바이오도 2029년에서 2032년도의 실적을 보고선 그 목표가 잡은 것처럼 바이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사람은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은 좀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수사기 때문에 스탑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해가지고 에코프로 BM의 가치가 얼마, 뭐 머티리얼즈 가치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내부 규정 상태에 있어가지고 제가 밸류에이션 말씀드리고 없고, 그냥 회사에서 발표한 요것만 그냥 현재 그 설명만 드리면, 2030년도 3조 2천억 매출 목표라고 했잖아요. 영업이익률 12% 이상 하게 되면은,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3조 8,400억 정도 되거든요. 3.84조 원 이상이 목표인데, 요게 지금 POR로 계산하면 2.65배고요. PR로가 1.2배로 PR로 환산하게 되면은 퍼가 2.96배입니다. 3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각자 판단하시겠고, 저는 이거 그냥 회사에서 제시한 실적 가이던스가 그러면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제시한 건데, 이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네, 장이 좀 상당히 어렵고요. 오늘 장 되게 오늘 11월 13일이에요. 3일째 월화수 지금 폭락이 나왔는데 거의 멘탈이 이렇게 딱 좋은 상황이고 그동안 내가 아무리 좋은 장에 투자를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이런 장에서는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빠지는지를 사실 납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오늘 시장 급락이 나와서도 제 이유를 이것저것 갖다 붙인 게 사후적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 미리 이걸 염두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걸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어쨌든 답답하기 때문에 왜 빠졌는지를 찾아보면서 이유를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멘탈 잘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 이럴 때 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 자제하시고 너무 이제 반대 방향이 터질 때 이럴 때는 뭐 싸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저격도 매수하기보다도 지금 요런 것들을 어떻게든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드신 경우에는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계좌도 덮어두시면서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절대 털리지 마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